안녕하세요. 생명의 소중함을 눈앞에서 직접 목격한 40대 여자입니다. 요즘에는 비혼이다 아니면 아이가 없는 부부인 띵크다 하는 말이 많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물론 그분들의 선택 모두 존중합니다. 결혼이나 아이가 필수인 시대는 아니니까요. 하지만 반대로 저와 남편처럼 간절하게 아이를 원하는 사람이나 원치는 않았지만 차마 아이를 지우지도 못해 출산을 하는 사람들 또한 있지요. 서로의 입장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다들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는 거 아닐까요? 적어도 제 주위 사람들은 모두 그랬습니다. 아이 생각이 없다는 사람들 중 대부분이 자신이 아이를 행복하게 키울 자신이 없어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태어난 아이도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요. 이렇게 새 생명을 대하는 태도가 저마다인 요즘 시대에 제가 겪은 가슴 찡한 사연 하나를 소개해보고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방광역시에 거주하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쭉 말이죠. 저는 위아래로 남자 형제가 한 명씩 있는 집안의 유일한 딸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아빠는 유독 다른 형제들보다 저를 애지중지하곤 하셨습니다. 너 지금 시간이 몇인데 이제 들어와? 벌써 10시라고. 너 혹시 남자애들 만나서 데이트 같은 거 하고 다니는 거 아니지? 저는 부모님을 무척 좋아했지만 아빠의 저런 모습은 좀 숨이 막혔어요.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25이란 이른 나이에 소개팅으로 만난 2살 많은 남편과 2년간의 비밀 연애 후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아빠의 반대는 꽤나 심했었어요. 아니 무슨 요즘 시대에 이렇게 일찍 결혼을 하려고 그래? 너 결혼이 어디 쉬운 건 줄 알아? 조금 더 네 부모 밑에서 애처럼 어리광 부리면서 살다가 아주 늦지막이 해도 늦지 않아. 하지만 결국 부모님은 제 고집을 꺾지 못했고 마지못해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행히 제 남편 될 사람을 마음에 들어 하셨거든요. 사람이 경박하진 않아 보이는구나. 몇 마디 나눠보니 묵직하고 책임감 있어 보이는 게 자기 처자식은 어떻게든 건사하겠어. 시댁은 무척이나 가난했습니다. 장남인 남편이 집에다 돈을 가져다 주고 있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연애 시절 남편의 통장을 보고서 깜짝 놀랐거든요. 20살 때부터 사회생활을 해왔다던 남편의 통장엔 단돈 380만 원뿐이었죠. 대기업 생산직 월급이 중소기업 다니는 제 월급에 비하면 거의 배는 많았을 텐데 말입니다. 벌이가 가끔 일용직 나가는 아버지 벌이밖에 없거든. 동생들 학비에 집 생활비까지 대다 보니까 사실 남편과 만나면서 사람은 참 괜찮은데 항상 집안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장남이란 이유로 집안 사람들이 남편에게 너무 많은 부분을 기대고 있었거든요. 전 그런 남편이 너무 불쌍했어요. 그리고 분명 아버지가 알게 되면 결혼을 반대하실 게 뻔하니 이런 사정을 다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가족이라는 수렁에 빠져있는 남편을 꼭 제가 구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죠. 그렇다 보니 결혼할 때 시댁의 지원은 일절 없었습니다. 우린 제가 사회생활하면서 모은 돈 3천만 원과 아빠가 지원해 주신 5천만 원의 대출을 껴서 작은 아파트에 들어가게 되었죠. 남편이 모은 돈이 없다는 것에 아빠는 조금 놀라는 듯 했지만 이미 결혼을 허락하신 거 아빠는 더 이상 아무 말씀하지 않기로 마음 먹으신 것 같았어요. 제가 막 결혼했을 당시 고작 50대 초반이던 시부모님은 집안 사정이 썩 좋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데엔 크게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시부는 일주일에 2번 정도만 현장으로 일용직 일을 나갔고 시모는 아예 그마저도 안 왔었죠. 게다가 대학생이던 시동생의 등록금을 남편이 전부 내주었다고 하더라고요. 첫째 시누이는 미용학원에 다닐 거네, 네일학원에 다닐 거네 하며 남편에게 학원비를 뜯어갔었는데 실제로 자격증이 남아 딴 직종이 단 하나도 없었다더군요. 처음 몇 번만 열심히 학원을 나가다가 자기와 적성이 안 맞는 것 같다며 그만두기 일쑤였고 환불받은 학원비는 쇼핑하고 친구들과 노는데
전부 다 가져다 썼었다네요. 그나마 일찍이 서울로 혼자 올라가 살던 둘째 시누이는 시댁 식구들 중 유일하게 우리 결혼식 때 축의금을 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22의 나이에 50만 원이라는 큰 돈을요. 그러면서 자기 오빠 잘 부탁한다고 제 손을 잡고 부탁하는 그 모습에서 저는 둘째 시누이의 착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결혼하고 한 달쯤 되어 시댁에 간 날, 시모는 저와 남편을 앞에 앉히고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중소기업 다닌 너보다 대기업에 다니는 우리 아들 월급이 훨씬 많은 거 알지? 그런 좋은 직장을 잡을 수 있게 잘 키워준 게 누구겠니? 부모인 우리겠지. 그럼 네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어? 남편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시부모인 우리를 잘 모셔야겠지. 그렇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아직 네 시동생이랑 신우들도 어려서 돈 들어갈 때가 많으니까 월에 150만 원씩만 보내라. 결혼한 자식에게 다달이 150만 원씩 달라는 시부모의 말이 참 뻔뻔하게 느껴졌어요. 저것도 자신이 선심 쓰는 듯이 말하는 시모의 태도를 보며 저는 그동안 남편이 이 집에서 당했을 부조리들이 그려져 속이 답답해졌죠. 저는 시모에게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제 말에 시모는 아주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아니요, 어머님. 안 그래도 오늘 생활비 이야기하실 것 같아서 제대로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저흰 더 이상 그만 한도 못 보내드려요. 저희 이제 막 결혼해서 갚아야 할 대출금도 많고 앞으로 돈 모아서 아이도 낳아야 하는데요. 앞으로 월에 50씩 보내드릴게요. 그것도 저희한텐 큰 돈이에요. 뭐? 50? 누구 마음대로? 장남으로 태어났으면 장남 노릇을 해야지. 여태 자식 넷이나 키우느라 뼈 빠지게 고생한 부모한테 효도하는 건 당연지사고 아래 동생들을 응당 돌보는 게 장남 아니냐? 뭣도 모르고 굴러 들어온 돌이 아주 되바라지기 짝이었구나.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내 아들 절대로 너 같은 애랑 결혼 안 시켰다. 저랑 남편 이미 혼인신고 마쳤어요. 이제 남편 가족은 저라고요. 저 정말 시댁 식구들이랑 원만하게 지내고 싶었는데요. 그 관계를 위해서 돈을 지불하고 싶진 않네요. 왜 장남으로 태어났단 이유만으로 이 사람만 그렇게 큰 짐을 짊어져야 해요? 애를 넷이나 낳은 건 어머님 아버님이지 제 남편이 아니잖아요. 제 판단에 제 남편 이만큼 희생시킨 걸로 어머님 아버님께선 제 남편한테 키워준 값은 톡톡히 받으신 것 같네요. 저런 싸가지 없는 년이 어떻게 우리 집안에 들어왔노? 아이고 머리야. 시부는 거실에서 쯧쯧하고 혀를 차며 가족들이 전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배를 뻑뻑 피웠습니다. 시동생은 눈치 없이 옆에서 형, 그럼 내 남은 학비는? 하고 묻고 있었고요. 할 말을 마친 저는 남편을 끌고 그대로 시댁을 뛰쳐나왔어요. 뒤에서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는 시모는 깡그리 무시하고요. 그렇게 집에 오니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이곤 제게 사과를 했습니다. 초장부터 제가 그렇게 나가고 남편조차 제 옆에 딱 붙어 있었으니 시댁과의 사이가 갈수록 나빠진 건 당연한 이치였습니다. 특히 시모와 첫째 시누이는 저를 볼 때마다 어떻게든 트집을 잡고 싶어하기 일쑤였고요. 결혼한 지 2년 뒤 추석 전날 음식을 하러 시댁에 갔을 때였어요. 와, 새언니 명품 가방 들고 왔네요. 중소기업 일반사원 월급으로 그런 거 가당키나 한가? 다 우리 오빠 돈이겠죠 뭐. 세상 고고한 척은 혼자 다 하더니 우리 집에 줄 돈은 아깝고 언니 혼자 사치 부릴 돈은 있나 봐요? 이거 저 3년 전에 산 건데요. 왜 탐나세요? 탐나면 아가씨가 직접 돈 벌어서 사세요. 중소기업 일반사원 월급으로도 잘만 모으면 살 수 있어요. 근데 아가씨는 그깟 중소기업도 못 들어가서 아직 백수잖아요. 뭐라고요? 그만해 언니. 왜 가만히 있던 새언니한테 생트집이야. 새언니 말 중에 틀린 말 하나 없구만. 명절이라 오랜만에 본가에 내려와 있던 막내 시누이가 제 편을 들어주자 첫째 시누이는 분해서 씩씩대더니 자기 방으로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리더군요. 저는 막내 시누이와 눈이 마주친 채 쓰게 웃었고요. 그리고 다음 날
저는 음식값이라도 하시라고 봉투에 30만 원을 넣어 시모께 건네드렸어요. 그런데 돈을 세어본 시모가 돌연 봉투를 바닥에 집어던지며 저를 죽일 듯 노려보는 게 아니겠어요? 야, 명절에 사람이 몇 명인데 꼴랑 30만 원을 넣어? 적어도 100만 원이라도 넣어서 성의를 보여야 할 거 아니야? 어머님, 기본적인 장은 다 저희가 직접 봐왔잖아요. 저희 돈으로요. 그리고 저희가 매달 50씩 드리고 생신 때는 거의 100만 원씩은 더 얹어드렸는데 이 이상은 저희도 형편이 좋지 않아서 버거워요. 근데 이게 어따 대고 자꾸 말대꾸야? 야, 너 시댁이 웃습냐? 어? 순식간이었습니다. 시모의 돌발 행동에 집안 사람들 모두 너무 놀라서 거실로 뛰쳐나왔죠. 엄마! 바로 시모가 분에 못 이겨 돈봉투로 제 뺨을 세차게 내리쳐버린 겁니다. 어안이 벙벙해서 어버버 하고 있는데 남편이 달려와 제 앞을 막아서며 소리쳤어요. 엄마, 도대체 왜 이래? 어? 이 사람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 사람만 보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고? 30만 원이 적어? 그럼 다시 줘. 가져갈게. 처가댁에선 어떻게든 우릴 도와주고 싶어서 갈 때마다 우리 돈 한 푼 못 내게 밥 사주시고 용돈 주시고 하는데 도대체 우리 집은 뭐야?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나 이제 이 집 안 와. 절대로. 그렇게 우린 그대로 시댁을 나왔고 남편은 정말로 이후로 시댁의 발길을 끊었습니다. 시댁에 매달 보내던 50만 원의 용돈도 끊었고요. 시모가 몇 번이나 남편에게 전화를 했지만 남편은 이후 시모의 전화를 일절 받지 않더군요. 정말 이래도 되나 싶었지만 처음으로 남편이 정말 독하게 마음을 먹은 것 같아 저는 남편을 말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린 막내 신우이하고만 가끔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내게 되었죠. 하지만 시댁 문제 이외에도 우리 부부에게 또 한 가지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가 영 생기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자연적으로 아이가 생기길 기다린 지 3년이 지나자 우리 부부는 산부인과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원인 불명 난임이라는 판정을 받았죠. 하지만 아직 젊으니 열심히 노력해보자는 의사의 말에 저와 남편은 희망을 잃지 않고 갖은 노력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인공수정을 4번이나 시도했지만 장기간의 노력에도 결국 실패를 해버리고 말았죠. 이후엔 시험관까지 2번이나 실패했고요. 남들은 애를 둘이든 셋이든 잘만 낳던데 왜 우리 부부에게만 임신이 이렇게 힘겨운 일이 된 건지 정말 하늘이 원망스러웠어요. 그렇게 남편과 결혼한 지 5년이 흘렀습니다. 그날은 유독 제가 많이 들떠 있었어요. 결혼 5주년을 맞아 남편이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을 예약까지 해두었거든요. 마침 금요일이라 다음날 출근 걱정도 없어 퇴근 후 오랜만에 남편과 분위기를 내며 술도 한잔하고 배가 터지도록 과식도 했던 좋은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소화도 시킬 겸 근처 공원을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오랜만에 과식을 한 탓인지 자꾸만 배가 살살 아프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말한 후 얼른 공중 화장실로 뛰어들어가 볼일을 보았죠. 그런데 화장실에 들어올 때부터 자꾸만 제 역한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처음엔 애엄마가 아기 기저귀라도 갈러 들어왔나 싶어 신경 쓰지 않았는데 볼일을 다 보고 화장실을 나오려다 생각을 해보니 뭔가 이상하더군요. 보통 애가 울면 아기 엄마가 울지 말라고 달래주지 않나요? 그런데 역한에서는 끊임없이 아기 울음소리만 들릴 뿐 아이 부모라고 여겨지는 그 어떤 사람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저기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혹시나 싶어 극한의 문을 두드려봤지만 여전히 아기 울음소리만 들릴 뿐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더군요. 설마 귀신일까 싶어 무섭기도 하고 진짜 아기 울음소리라면 어쩌나 걱정도 되어 저는 밖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여기 화장실 좀 와봐. 여기 문 닫힌 칸에서 자꾸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아무도 대답을 안 해. 사람이 쓰러졌든 뭐든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놀란 남편은
곧바로 화장실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소리가 들리던 곳 옆칸에 변기를 밟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올라가서 소리가 들리던 칸을 내려다보던 남편의 몸이 벼랑간 덜덜 떨리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뭐야? 왜? 무슨 일인데? 곧이어 정신을 차린 남편은 힘겹게 위로 올라가 옆칸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안에서 드디어 문을 열었을 때 저는 너무 놀라서 숨을 헉하고 들이키고 말았어요. 바닥은 온통 피투성이었고 변기 옆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 한 어린 여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많이 봐야 20살 남짓한 얼굴이었죠. 그리고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그 여자의 다리 옆에 피투성이의 갓난아이가 온 힘을 다해 울고 있던 거였어요. 몸엔 탯줄이 감긴 채로 말입니다. 학생, 괜찮아요? 제발 일어나 보세요. 여보, 정신을 못 차려. 어떡해? 이 사람 여기서 아기를 낳았나 봐. 구급차 부를게, 여보. 아니야, 그럼 더 늦을 것 같아. 여기 바로 옆에 큰 병원 있잖아. 거기로 가자. 내가 이 사람 업을 테니까 당신은 옷으로 저 애 좀 감싸서 얼른 따라와. 알았지? 생전 처음 보는 광경에 몸이 얼어붙은 것도 잠시. 남편은 곧장 축 늘어진 그 여자를 들쳐매고 공원 옆 병원 응급실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벌벌 떨리는 손으로 위에 입은 가디건을 벗어 아기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고 남편의 뒤를 따랐고요. 혹시나 아기에게 무리가 갈까 차마 뛰지 못한 채로 말이죠. 우린 다급히 의사를 불러 그 여자애와 아기를 인계했고 발견 당시 상황을 급박하게 설명했어요. 여자애는 수중에 휴대폰도 가방도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보호자를 부를 수도 없었죠. 저와 남편은 초조하게 그 여자의 응급처치가 끝날 때까지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런 참혹한 현장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는데 차마 그 애를 혼자 두고 갈 수가 없었어요. 다행히 여자애는 탈진을 해 정신을 잃었던 것이라고 하네요. 여자의 생명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갓 태어난 아기는 병원의 도움으로 그 병원 산부인과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다행히 생명을 부지할 수 있게 되었죠. 당신은 먼저 집에 가 있어. 애가 깼을 때 낯선 사람이 둘이나 옆에 있으면 놀랄지도 몰라. 내가 옆에서 지키고 있을 테니까. 어? 애 깨어나면 부모 연락처 물어봐서 보호자한테 인계하고 갈게. 남편은 저를 혼자 두고 집에 가기 싫은 눈치였지만 저는 억지로 남편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옆에 앉아 가만히 물수건으로 더러워진 여자의 얼굴을 닦아주었어요. 자세히 보니 한층 더 뽀얗고 어려 보이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프더군요. 도대체 어떤 사정이 있길래 이 어린애가 그렇게 외진 공중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았어야 했나 싶었죠. 그래서 더더욱 안쓰러운 마음에 보호자가 올 때까진 꼭 제가 옆에서 그 애를 지켜주고 싶었어요. 이후 몇 시간이 지난 새벽, 드디어 그 여학생이 눈을 떴습니다. 누구세요? 괜찮아요? 아유, 정말 10년 감수했네. 내가 화장실에서 학생이랑 아기 발견해서 병원으로 데리고 왔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제 말을 들은 여학생의 입에선 서글픈 울음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그리고 이어진 여학생의 말은 제 가슴을 너무도 아프게 만들었죠. 왜 저를 구하셨어요? 저도 아기도 그냥 그대로 죽게 내버려 두셨어야죠. 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학생? 왜 그런 무서운 소리를 해요? 무슨 사정인지 몰라도 소중한 생명을 일단 낳았으면 같이 어떻게든 잘 살아갈 생각부터 해야지. 우선 부모님 연락처부터 불러봐요. 내 휴대폰으로 전화드리게. 학생 휴대폰을 못 찾아서 부모님도 못 불렀어요. 부모님이 지금 얼마나 걱정을 하고 있겠어요. 하지만 제 말에 여학생의 표정은 돌연 무섭게 굳어버리더군요. 그리고 제 말에 대한 여학생의 대답을 듣는데 저는 너무도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저 가족 없어요. 네? 가족이 없다고요? 그 한마디를 툭 던진 여학생은 입을 꾹 다물고 제가 있던 곳 반대편으로 고개를 획 돌리더군요. 그 모습을 보아하니
정말로 가족이 없는 것 같지가 않았어요. 도리어 뭔가를 숨기는 듯한 태도였죠. 진짜 무슨 사정이 있어도 단단히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학생은 다시 고개를 돌려 제게 물었어요. 아줌마 안 가세요? 가긴 어딜 가요. 이렇게 보호자도 없는 아픈 학생 놔두고. 제 애는 어딨어요? 병원에서 도와주셔서 지금 이 병원 산부인과 인큐베이터에 있어요. 제가 좀 전에 갔다 왔어요. 건강한 아들이래요. 왜요? 보고 싶어요? 제 말에 여학생은 다시 눈물을 또르르 흘리더군요. 그 모습이 너무 짠해 보여 저는 여학생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어요. 도대체 아직 어린 학생한테 무슨 고된 사정이 있었길래 이럴까? 학생 이야기하기 싫으면 내 이야기나 해줄까요? 나는 결혼 5년 차인데 어떻게 가진 방법을 써도 아이가 안 생겼어요. 배에 주사 놓는 거? 처음에 아팠지. 그 뒤엔 나 자신이 엄마 될 자격도 없는 사람인가 싶어 죄책감에 고통도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내 남편도 모르는 일인데 나 너무 간절해서 무당한테도 갔었어요. 거기서 500만 원이나 하는 부적을 사왔었는데 결국 아무런 효과도 보지 못했죠. 돈은 돈대로 쓰고 상처는 상처대로 받고 그때 내 자신이 너무 한심스럽고 싫어서 나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간절했던 저와 다르게 학생은 임신도 하고 그 아기도 건강하게 낳았잖아요. 학생도 아기를 키우고 싶어서 어떻게든 낳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제 이야기를 들은 여학생은 눈물을 후두둑 떨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여학생의 눈물을 가만히 닦아주며 다시 물었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사정인지 나한테 말 좀 해봐요. 뭘 알아야 나도 학생을 도와주죠. 결국 여학생은 제게 마음을 열어주었는지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정이라는 것이 가히 그 나이에 겪기엔 다소 잔인했더라고요. 저 의대생이거든요. 제 남자친구는 이 지역 4년제 사립대 다니는 일반 학생이었고요. 저희 아버지는 이 지역 시의원인데 남의 눈을 굉장히 신경 쓰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학벌 집안 전부 평범한 그 남자친구 만나는 걸 무척이나 반대하셨지요. 그러다 성인 되고 얼마 안 되어서 제가 임신을 하게 됐는데 아빠가 글쎄 저한테 뭘 했는 줄 아세요? 학생이 이 중요한 시기에 공부를 해야지. 내가 이러라고 비싼 과외니 학원에 돈 쏟아부으면서 너 의대생까지 만들어 놨는 줄 아냐. 왜 그런 보잘것없는 놈을 만나다 임신까지 해서 자기 얼굴에 먹칠을 하냐. 사람은 모쪼록 급이 맞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 인생 망치고 싶지 않으면 당장 애 지워라. 정말 귀에서 피가 날 것 같았어요. 저도 성인이니까 애 낳고서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다고 아빠한테 울면서 말했는데 아빠는 제 말을 도통 들을 생각도 없으시더라고요. 도리어 너도 딸 낳아보라고. 집도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놈한테 귀하게 키운 딸이 시집 보내고 싶겠냐고 소리까지 지르셨죠. 솔직히 여학생의 이야기를 듣는데 결은 조금 달랐지만 제 친정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리고 말이 조금 심하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여학생 부친의 입장 또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고요. 그래도 저는 하고 싶은 말을 꾹 참고 여학생의 말을 계속해서 경청했습니다. 근데 애가 진 지 6개월 만에 남자친구가 저한테 이제 그만 헤어지자고 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엉엉 울면서 남자친구를 잡았죠. 그때 남자친구가 저한테 뭘 했냐면 말이에요. 너희 아버지가 따로 날 찾아와서 1년치 학비만큼의 돈을 주고 가셨어. 이거 받고 너랑 헤어지라고. 우리 집에서 그 정도 돈은 엄청나게 큰 돈인데 말이야. 그때 너희 집안하고 우리 집 차이를 뼈저리게 느꼈어. 그러니까 그만하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무 충격받고 화가 나서 부모님이 잠든 사이에 저 그 집에서 도망쳤어요. 하다 그깟 돈 좀 있다고 그걸로 사람을 깔아뭉갠 아빠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가진 돈도 별로 없어서 고시원으로 들어갔는데
워낙에 창문도 없고 답답한 곳이다 보니까 공원으로 종종 산책을 나갔어요. 어제도 평소처럼 산책을 하다가 갑자기 산통이 와서 급하게 화장실로 들어갔던 거고요. 이야기를 다 듣자 너무도 화가 나더라고요. 분명 중간까진 여학생 부모의 마음이 이해가 됐었지만 그래도 이미 중절 수술을 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고 배가 잔뜩 부른 딸에게 그런 짓까지 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죠. 하지만 그렇다고 그 부모에게 여학생의 일을 알리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막 20살이 된 여학생이 집도 절도 없는데 가난하기까지 데리고 도대체 어디로 가서 뭘 먹고 살 수 있었겠어요? 요지부동인 여학생을 설득하기까진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설득한 끝에 저는 다음 날 드디어 여학생 부친의 연락처를 받을 수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서영 씨 아버님 되시나요? 네, 그런데요. 다름이 아니고 김서영 씨가 어제 출산을 했는데 보호자가 없어서 제가 지금 병원에서 보살피고 있어요. 빨리 와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학생의 아버지는 제가 전화한 지 1시간도 채 지나기 전에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마 일을 하다 온 건지 멀끔한 정장 차림으로요. 다급히 딸을 찾는 그 사람의 얼굴은 여학생에게 들은 것처럼 고약해 보이지 않았어요. 도리어 오랫동안 딸을 찾아 헤맨 사람이었던 것처럼 거의 울듯한 표정이었죠. 서영아,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이거사, 배가 남사만한 것이 그렇게 휴대폰까지 두고 나가버리면 어떡해? 네 부모 속 타들어가다 못해 죽일 작정이야? 어디 몸은 괜찮아? 아픈 데는 없고? 아기는 무사하니? 그런 자기 아빠에게서 고개를 획 하고 돌린 여학생 대신 옆에 서 있던 제가 대답했어요. 다행히 서영 학생 몸은 건강하다고 하고요. 아기는 병원 측에서 배려해줘서 인큐베이터에 있어요. 아들인데 다행히 좀 미숙아로 태어난 것 빼곤 크게 문제는 없다네요. 운이 좋았죠. 부모 반대에 못 이겨 집 나온 여학생이 공중 화장실에서 애를 낳은 것 치고는요. 뭐라고요? 공중 화장실이요? 그때까진 제 마음에 여학생의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남아있던 터라 곱게 말이 나가진 않더라고요. 무척이나 놀란 여학생 아버지에게 저는 팔짱을 끼고 퉁명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네, 어떻게 이미 애가 뱃속에서 그렇게 큰 마당에 기어코 애 아빠랑 엄마를 갈라놓을 수가 있어요. 오죽 상심했으면 임신한 이 어린 학생이 그런 선택을 했겠냐고요. 의원님, 손주 보고 싶으시죠? 그럼 이 여학생한테 먼저 사과부터 하세요. 제가 자리 비켜드릴 테니까 두 사람 대화 좀 하시라고요. 저는 그 길로 조용히 커튼을 치고 침상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혹시라도 또 여학생의 아버지가 여학생에게 모진 소리를 할까 싶어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멀뚱히 서서 저는 두 사람이 잘 이야기하길 기다렸어요. 그런데 밖에서 듣고 있으니 여학생의 아버지만 계속해서 여학생에게 질문을 할 뿐 여학생의 대답은 통 들리질 않더군요. 서영아, 괜찮아? 아파? 고개 좀 돌려봐, 그동안 어디서 지냈어?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닌 거야? 서영아, 이 아빠한테 아무 얘기 안 할 거야? 거의 30분이 넘게 두 사람이 그러고 있자 저는 하는 수 없이 다시 커튼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서영이에게 부드럽게 말했어요. 제 말에 여학생은 눈물을 흘리더니 천천히 입을 열더군요. 서영아, 그렇게 있지 말고 너도 하고 싶은 말 해. 너도 아버지한테 할 말 많잖아. 이 아줌마가 옆에 있어줄게. 아빠, 어떻게 돈으로 사람을 매수할 수가 있어? 돈이 많으면 그렇게 사람 깔봐도 되는 거야? 드디어 열린 여학생의 입에 여학생의 아버지는 다급히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학생의 아버지 입장에서 그때 이야기를 들으니 또 사뭇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서영아, 오해야. 이 아빠도 생각이 있었다. 그놈이 그때 그 돈을 받지 않았더라면 나도 그땐 반대를 그만두고 그놈을 받아줄 작정이었어. 근데 그놈 봐라. 그놈이 너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그때 그놈은
내가 들어있는 돈 액수를 말해주니까 입이 귀에 걸려서 좋다고 받아가더라. 당장 너랑 헤어지겠대. 그런 놈한테 내가 어떻게 널 보내줄 수 있었겠니? 어? 호연이가 정말 그랬다고? 거짓말하지 마. 그럼 왜 그때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안 해줬는데? 아빠가 그렇게 말해줬으면 나도 걔한테 어느 정도 정을 뗄 순 있었을 거 아니야. 내가 어떻게 그러니? 그 이야기 들으면 분명히 네가 상처받을 게 뻔한데 그냥 내가 더 나쁜 부모가 되는 게 낫지. 아빠도 너처럼 불타는 청춘일 때가 있었고 사랑에 목맬 때도 있었어. 근데 서영아, 아빠가 너보다 먼저 길게 살아보니까 삶이라는 게 그리 녹록지 않더라. 시간이 흐를수록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게 뼈저리게 느껴져. 아빠가 그래서 너한테 그렇게 모질게 굴었어. 여학생은 드디어 상체를 일으켜 똑바로 앉아서 자기 아빠를 바라보더군요. 여학생은 펑펑 울며 아버지에게 말했죠. 여학생의 아버지는 결국 고개를 푹 숙이고 말았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빠가 나한테 맨날 윽박지르기만 했지. 언제 한번 따뜻한 말 해준 적 있어? 아빠가 그러는데 내가 아빠 마음을 어떻게 알아? 맨날 의대 가라고 공부나 시켰지. 언제 나랑 같이 여행 한번, 아니 하다못해 식사라도 한번 같이 한 적이 있었냐고. 맨날 시의원 한답시고 밖으로만 돌아다녔잖아. 가족도 못하면서 무슨 나란 일을 한다고 해. 그래, 네 말이 다 맞다. 내가 너무 앞만 보고 달렸다. 내가 정말 미안하구나. 두 사람은 그렇게 마주 앉아 펑펑 눈물을 흘렸습니다. 얼마 뒤 집에서 달려온 듯한 여학생의 어머니도 황급히 병실로 달려와 여학생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저에게 연신 감사의 인사를 했죠. 저희 딸, 저희 손주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요? 의원님, 저도 이 지역 시민이에요. 이웃에게 그런 일이 생겼는데 그냥 지나칠 시민은 없을 거예요. 전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간호사 선생님께 말씀드리면 산부인과에 있는 손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부모님도 오셨으니 전 이만 돌아갈게요. 그리고 아버님, 시민을 지켜주시는 것도 좋지만 가족도 꼭 소중히 여겨주세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내 가족이잖아요. 저는 그 길로 조용히 병원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눈이 빨개진 채 돌아온 저를 보며 궁금한 듯 묻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전부 설명해 주었죠. 그 집 부모들 다 좋은 사람이었더라. 다만 아직 20살밖에 안 된 자기 딸이 임신을 해서 오니까 걱정도 되고 화도 나서 했던 행동들이 조금 과했던 것 같아. 부모가 무작정 화를 내니까 그 학생도 아직 어린 마음에 더 반항적이었던 것 같고 서로 오해도 있던 모양인데 잘 해결돼서 다행이야. 그들은 그저 대화가 부족한 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아기 아빠를 시험한 여학생 아버지 행동은 제가 생각하기엔 무척 현명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돈을 홀라당 받아먹은 놈이었으면 언제고 나중이 되었어도 분명 여학생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되었으니까요. 이후 한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누군가 싶어 받아보니 아주 반가운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아줌마, 누구세요? 저 서영이에요. 한 달 전 아줌마가 구해주셨던 그 여학생이요. 그 사람은 바로 그때 그 여학생 서영이었습니다. 너무도 반가웠어요. 어머 학생, 잘 지냈어? 산후조린 잘했고? 아기는 건강해? 아니 근데 내 번호 어떻게 알았대? 아줌마, 하나씩 물어보세요. 그때 아줌마가 아줌마 휴대폰 번호로 저희 아빠한테 전화하셨잖아요. 그래서 알고 있었죠. 저 몸도 잘 추슬렀고 우리 아들도 건강해요. 육아는 엄마가 많이 도와주고 계세요. 덕분에 저 다음 학기엔 학교에도 다시 복학도 하게 됐어요. 그래, 아유 잘 됐다, 잘 됐어. 그러더니 서영이는
제게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됐다고 거절을 했지만 서영이가 한사코 사겠다고 고집을 부렸던 터라 우린 그날 저녁 한 돈가스 집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서영이는 그때 봤을 때보다 얼굴이 많이 좋아 보였습니다. 원래 밝은 성격인지 성격도 한층 쾌활해졌고 표정도 밝고 제법 살도 오른 것이 참 보기 좋았어요. 저랑 제 아들 아줌마 없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리고 아줌마 덕분에 저희 아빠랑도 화해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저희 아빠 요새 어떤 줄 아세요? 예전엔 꼴푼이 술 약속이니 집에서 통 모습을 보기 힘들었는데 요샌 완전 가정에 충실하세요. 아무리 바빠도 아침은 어떻게든 저랑 드시려고 벌개진 눈으로 새벽같이 일어나시고 저녁도 웬만하면 집에 와서 가족들과 함께 드시려고 노력하고 계세요. 술도 많이 줄이셨고요. 그래서 저희 집엔 요새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아요. 이게 다 아줌마 덕분이에요. 아줌마 말대로 저희 가족이 정말 대화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이 화목해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선물이에요. 서영이는 쇼핑백 하나를 내밀었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정말 예상치도 못한 물건이 들어있었죠. 어? 아니 이거 아기 옷이랑 신발 아니야. 이걸 왜 나한테? 나 아기 없다고 말했잖아. 그래서요. 아줌마가 제게 다시 희망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줌마께 꼭 희망을 드리고 싶었어요. 아줌마처럼 좋은 분에겐 언젠간 꼭 하늘이 선물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저 산부인과 전문의가 되기로 마음먹었어요. 이번 일로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들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일을 하는지도 알게 됐고 저도 꼭 여러 사정을 가진 산모들을 도와주고 싶어졌거든요. 그래? 기특하다. 정말 기특해. 그리고 이 선물에 담긴 네 마음도 감사하게 잘 받을게. 나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할게. 정말 고마워. 이후 저는 서영이와의 만남을 줄곧 이어갔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서영이는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 드디어 산부인과 전문의 시험에 합격했어요. 저와 처음 만난 지 12년 만에 말이죠. 그 과정을 옆에서 쭉 지켜보았기에 서영이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아는지라 저는 서영이가 한 대형 산부인과에 페이닥터로 취업했을 때 진심으로 축하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영이와 서영이 아들에게 뷔페에서 축하턱을 거하게 냈어요. 축하해, 김서영. 고마워요, 아줌마. 기태 너도 얼른 아줌마 감사합니다 해. 감사합니다, 아줌마. 정말 아줌마 아니었으면 제가 전문의는커녕 우리 아들이랑 같이 이 자리에 앉아있지도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해요. 병원 일도 좋지만 저 요새 정말 기태 잘하는 거 바라보는 낙으로 산다니까요. 저는 서영이의 말에 쓰게 웃었어요. 왜냐하면 어느덧 42살이 된 전 결국 임신에 성공하지 못했거든요.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챘는지 서영이는 제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줌마,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면 제가 앞으로 나갈 산부인과에 다녀보시는 건 어때요? 저 대학병원 다닐 때 교수님들 뒤에서 정말 많이 배웠거든요. 시험관 시술에 대해서 엄청 많이 여쭤보기도 했고요. 하지만 내 나이가 이미 40이 넘었는데 그래도요. 40 초반에 임신에 성공하는 산모들도 생각보다 꽤 돼요. 아줌마, 저 믿고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한 번만요. 네? 서영이의 설득 끝에 저는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어보기로 했어요. 그 다음 주부터 저는 서영이에게 다시 산부인과 진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큰 기대를 하진 않았어요. 이미 10여 년간 실패를 했던 이력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서영이는 정말로 제게 지극정성이었습니다. 그저 병원에 진료를 갈 때에만 국한되지 않고 시시때때로 제게 전화를 걸어 제 몸 상태를 확인해 주었어요. 그러다 길이 막힐 때면 대학병원 교수님께 전화해 자문을 구하기도 했고요. 그런 서영이의 노력 덕분이었을까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한 시험관 시도에서 저와 남편은 세 번째 시도 만에
드디어 임신에 성공하게 되었어요. 정말이야, 서영아? 네. 그래도 아줌마 나이도 있기도 하고 어렵게 성공한 만큼 안정적으로 아기가 자리 잡을 때까진 무조건 안정, 또 안정이에요. 아셨죠? 저는 그 길로 남편과 상의 후 곧장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이후엔 거의 집 침대에 누워서만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안정기에 접어든 이후엔 너무 누워만 있는 건 오히려 좋지 않다는 서영이의 말에 이후엔 조금씩 산책을 나가기도 했었지만은요.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 딸은 벌써 돌이 훌쩍 지났어요. 남편은 일만 끝나면 집으로 달려와 딸 옆에서 떨어질 줄을 모릅니다. 아직도 딸이 우리 곁으로 찾아와 준 게 믿기지 않는다며 남편은 가끔 딸의 얼굴을 보고 눈물을 흘리기까지 해요. 그리고 저 또한 막상 딸을 낳아보니 일전에 저희 아빠나 서영이의 아버지가 왜 그렇게 딸을 애지중지 과보하려고 했었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제 남편은 벌써부터 우리 딸이 다 커서 결혼할 생각만 하면 눈물부터 난다는데 저는 그 말이 웃겨서 그만 웃고 말았죠. 지금은 가족을 더 소중히 하고 싶다며 국회의원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신 서영이 아버지는 제 딸의 첫 돌 때 500만 원이라는 축의금과 금반지를 보내셨어요. 처음엔 너무 부담스러운 마음에 거절하려고 했는데 서영이가 제게 이러더군요. 아빠가 절대 돌려받아오지 말래요. 자기 자식과 손자 둘을 다 살려준 사람에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대신 다음에 아줌마랑 같이 식사나 한번 하자세요. 감사해라. 알겠어. 그럼 잘 받을게. 근데 서영이 너 언제까지 나한테 아줌마라고 할 거야? 그냥 언니라고 해. 내가 너무 나이 들어 보이잖아. 이후 서영이는 한동안 어색해하더니 언제부턴가 정말로 제게 언니라고 부르더라고요. 10살 차이인데 언니는 좀 너무했나 싶긴 하지만 그래도 전 정말 10년이 넘게 서영이를 제 동생처럼 생각했으니 아줌마보단 언니라는 호칭이 좋네요. 제 형제들과 부모님, 특히 아빠는 저희가 집에 갔다 하면 무조건 버선발로 마중을 나오십니다. 하나 조금 서운한 게 있다면 말이죠. 이제 아빠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저보다 제 딸을 더 반기신다는 거예요. 아구구, 우리 채린이 왔어요? 할부지 해봐, 어? 야, 상이야. 너 오늘 나랑 채린이 사진 좀 많이 찍어줘라. 그래야 채린이 다시 만나기 전까지 그 사진들 보면서 버틸 것 아니냐. 결혼한 오빠나 남동생은 각각 아들을 한 명씩 낳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딸을 좋아하시던 아빠는 제 딸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는 모양이더군요. 그리고 딸의 돌이 조금 지났을 때 저는 남편에게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부모님 정말 영영 안 볼 거야? 연락 한번 드려. 손주가 생겼다는 사실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하잖아. 남편은 머뭇거리더니 그날 저녁 시모에게 전화를 하더군요. 그렇게 아주 오랜만에 방문하게 된 시댁의 모습은 이전과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시모와 시부의 머리엔 어느새 흰머리가 제법 많이 생겼더라고요. 주름도 많이 늘고 나이가 들어 몸도 많이 왜소해진 것이 그저 고약하게만 보였던 이전과는 다른 느낌을 주더군요. 네 남동생은 결혼해서 서울 가서 살고 첫째 여동생은 결혼한 지 3년 만에 애 없이 이혼해서 지금 그쪽 지방에서 혼자 산다. 막내는 너희랑 연락하고 지낸다며? 네, 둘째 아가씨 작년에 개인 커피숍 차렸다고 하더라고요. 걘 아직도 결혼 생각 없대니? 물어봤는데 아가씨는 혼자가 좋다고 하시네요. 시동생은 서울에서 처가살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처가 돈을 끌어다 사업을 시작했는데 워낙에 준비 없이 시작한 일이라 금세 말아먹었다고 하네요. 살던 집까지 날리고 말이죠. 첫째 시누이는 이혼 후 시부모 집에 내려와 돈만 축내며 먹고 자고 하다가 보다 못한 시모가 쫓아냈고요. 걔는 언제 철이 들런지. 얘가 채린이냐? 내가 한번 안아봐도 되겠어? 저는 머뭇거리다 딸을 시모에게 넘겨주었고
시모는 칭얼거리는 제 딸을 조심히 안아들고는 가만히 얼굴을 들여다보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딱 한마디를 하시는데 왜인지 그 말이 너무도 뭉클했습니다. 너희 얼굴이 딱 반반씩 섞인 게 예쁘구나.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다. 이후 저와 남편은 다시 시댁과 왕래를 시작했습니다. 묵혀온 세월이 있어 아직 자주 찾아뵙지 못하지만 확실히 나이가 들어선지 시부모님은 이전과 많이 달라지셨더군요. 이대로 조금씩 시간이 흐른다면 시부모님과도 원만한 사이로 남을 수 있을 것 같아 언젠가 다가올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중이랍니다. 여러분, 인과관계라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제가 과연 20살이었던 서영이를 그냥 병원에 내버려 두고 나왔다면 지금 제 곁에 우리 딸아이가 찾아올 수 있었을까요? 아니, 그 전에 제가 남편과 공원을 산책하지 않았다면요? 남편이 그때 결혼 5주년 기념으로 레스토랑을 예약하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아마 서영이와 서영이의 아들 또한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었겠네요. 서영이의 부모님 또한 자식과 손주를 잃었을 테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 더욱 세상을 선하게 살아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선의가 몇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 몸소 그 기적을 체험해 봤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도 저처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못 본 척 하지 마시고 꼭 선의를 베풀어 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이 언젠간 세상을 돌고 돌아 여러분께 기적으로 돌아올지도 모르니까요. 그럼 제 긴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